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신라 말기부터 고려 건국까지 정말 격동의 시대를 들여다볼 여러분, 저희 앞에는 이 시기의 혼란과 변화를 담은 여러 역사 기록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년 왕국 신라가 왜 또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 틈에서 어떤 새로운 힘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결국 고려라는 새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오늘은 기록 이면의 의미까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저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배경과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맞습니다. 화려했던 통일신라가 왜 무너졌을까? 또 혼란 속에서 백성들 삶은 어땠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이 흥미로운 전환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당시의 큰 그림부터 좀 그려보는 게 좋겠네요. 네, 시대적 배경이죠. 우리가 보통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시대 후반기는 사실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그쵸. 발해가 있었죠. 네, 신라는 뭐 불국사, 석굴암 같은 정말 눈부신 문화유산을 남기면서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화려했죠. 하지만 이제 기록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 화려함 이면에는 이미 심각한 균열들이 막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균열들이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중앙귀족들의 왕위 다툼입니다. 기록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150년에 20명이요? 와, 네, 그중 상당수가 암살되거나 폐위됐고요. 심지어 1년도 채 안 돼서 왕이 살해되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불안정했네요. 이건 뭐 왕권이 얼마나 약했고 귀족들 싸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몇몇 귀족의 야심 문제가 아니라 신라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자주 바뀌고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었다면 당연히 백성들 삶은 돌볼 여유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뭐 기록에도 당시 상황이 정말 암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자연재해, 특히 가뭄, 흉년 이런 것들이 백성들을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하죠. 네,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군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농민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엄청 높은 이자를 받거나 만약에 못 갚으면 아예 땅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너무하네요. 이런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땅을 잃은 농민들은 뭐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살아남으려고 산으로 들어가서 도적이 되거나.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었던 거군요.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땅을 잃고 흩어지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세수가 부족해지는 건 당연하겠네요. 네. 그런데 기록을 보면 당시 진성 여왕이나 중앙정부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귀족들이 땅 뺏는 거나 재해 대책 같은 건 해결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당장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고 지방 관리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라고 막 압박을 넣습니다. 이미 힘든 백성들을 더 쥐어짰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다 뺏기고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려 했으니 이건 뭐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었죠. 시스템의 실패를 결국 힘없는 사람들한테 떠넘기려고 한 겁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지는군요. 그 기록에 나오는 원종, 애노의 난이 바로 그 결과물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농민봉기로 기록되어 있죠. 봉기, 말 그대로 벌떼처럼 일어났다는 뜻이죠. 네. 신라처럼 그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렇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뭐 기존 질서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이 시기 백성들의 고통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합천 해인사의 그 묘길상탑 기록이요? 네네. 그 묘길상탑 사적기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탑을 수리하다가 벽돌판에 적힌 기록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9세기 말 상황인데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도적대가 사방에서 일어나서 심지어 해인사 같은 큰 절까지 습격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절까지요? 네. 불상이나 경전을 훔치고 절을 막 불태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승려들이랑 근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참상,
그리고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려고 이 탑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와, 이건 단순한 도적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중앙 권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지방 사회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했는지 그 고통과 희생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저렇게 힘을 잃으니 지방에서는 스스로를 지키고 힘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군요. 이게 바로 그 호족의 등장 배경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진 그 빈 공간을 지방의 실력자들이 채우기 시작한 거죠. 호족,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마디로 특정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세력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 출신 배경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진골 귀족 출신도 있고요. 해상 무역으로 돈을 번 상인 출신, 또 변방을 지키던 군인 출신,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대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촌주 세력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신라의 그 엄격한 신분제, 골품제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신분 때문에 중앙 정치로 나아가기 어려웠던 육두품 이하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독자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라 시스템의 경직성이 스스로를 위협하는 지방 세력을 키운 셈이죠. 그럼 이 다양한 배경의 호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세력을 키워나갔나요? 군사력만으로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기록을 보면 호족들은 우선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아서 방어력을 높이고 또 사병, 그러니까 개인 군대를 길러서 군사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일단 힘부터 키웠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민심을 얻는 거였어요. 혼란한 시기에 중앙정부가 못해주는 치안 유지나 보호 같은 걸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뭐 도적대로부터 마을을 지켜준다거나 흉년이 들면 자기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아,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보다 호족이 더 의지가 됐겠네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호족한테 바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각 지역이 사실상 호족이 다스리는 작은 독립 왕국처럼 변해간 겁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보호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면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민심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힘과 민심 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어떤 사상이나 이념 같은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호족들은 자기들 세력 확장에 유리한 새로운 사상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후원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선종 불교입니다. 선종이요? 기존 불교랑 다른 건가요? 네, 기존 신라 왕실이나 중앙귀족들이 주로 후원했던 건 교종 불교였어요. 이건 좀 복잡한 경전 연구나 교리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아무래도 글을 아는 지배층 중심의 불교였달까요? 아, 좀 어려운 불교였군요. 그렇죠. 반면에 선종은 경전보다는 개인의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 그러니까 마음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건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한테도 훨씬 직접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죠. 아하, 그래서 호족들이 이걸 이용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호족들은 선종 사찰을 짓거나 선종 승려들을 후원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키워나갔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중앙, 교종과 차별화되는 지방, 선종만의 독자적인 문화적, 또 이념적 기반을 만들려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다는 거죠. 선종 불교가 호족과 백성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아, 풍수지리요? 땅의 기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땅의 모양이나 기운이 사람이나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이죠. 좋은 기운이 흐르는 명당의 도읍을 정하거나 조상묘를 쓰면 잘 되고 아니면 망한다는 믿음이요. 네. 이 사상이 신라 말의 혼란과 맞물리면서 아주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호족들은 이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신라 수도인 경주는 이미 땅의 기운이 다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기운을 가진 땅에서 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와, 이건 그냥 땅 얘기가 아닌데요? 그렇죠.
겉으로는 더 좋은 땅을 찾자는 얘기 같지만 그 속에는 기존 신라 체제는 끝났고 새로운 중심지, 즉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신라 왕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네요. 네. 경주의 땅 기운이 쇠했다는 주장은 곧 신라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논리가 됐죠. 이게 과연 정말 땅의 기운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변화를 바라던 사람들의 열망이 풍수질이라는 틀을 통해 표현된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죠. 이렇게 지방에서 호족들이 실질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기반까지 갖추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더 야심이 크고 강력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더 이상 신라라는 틀 안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바로 견훤과 궁예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각각 옛 백제 땅과 고구려 땅을 기반으로 나라를 세우면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셋이 경쟁하는 본격적인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의 나라였던 신라가 다시 여러 개로 나뉜 거네요. 그렇죠. 통일이 다시 분열된 거죠. 그럼 먼저 후백제를 세운 견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료를 보면 상주 지역 농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는 설화가 있네요. 네, 그렇죠. 아기 때 잠시 혼자 뒀더니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설화가 만들어지고 퍼졌다는 것 자체가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길 원했거나 또 실제로 그렇게 비쳤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난세 영웅에게는 꼭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설화가 리더의 카리스마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견훤은 젊었을 때 신라 군인으로 활동하면서 서남 해안, 그러니까 지금의 전라도 해안 쪽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군요. 네, 이 과정에서 아마 중앙 귀족들의 무능함이나 부패,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농민봉기 같은 걸 직접 보면서 신라 체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회의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죠. 현실을 직접 본 거네요. 네, 기록에는 그가 스스로 영웅이라 여기면서 남몰래 다른 뜻을 품었다 이렇게 전하는데 아마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야심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군요. 네, 그는 자신이 확보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지금의 전라도 일대, 즉 옛 백제의 중심지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900년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삼아서 후백제를 선포하죠. 후백제, 백제의 부흥을 내세운 거군요. 네,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죠. 비록 백제가 망한 지 200년 넘게 지났지만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강력한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구호였을 겁니다. 그렇죠. 옛 영광을 되찾아는 거니까요. 이걸 통해서 견훤은 지역민들의 지지를 빠르게 얻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라를 압박하면서 전라도와 충청도 대부분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견훤과 거의 동시에 나타나서 후삼국 시대를 열었던 또 다른 인물이 바로 궁예인데요. 이 사람은 출신 배경이 견훤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아, 궁예. 그렇죠.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태어날 때부터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고 버려졌고 그 과정에서 유모가 구하려다 실수로 눈까지 찔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궁예의 탄생설화는 그가 기존 질서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시적부터 순탄치 않았네요. 네, 자신이 버려진 왕자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세달사라는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세상이 혼란한 걸 보고 뛰쳐나와서 처음에는 기원, 나중에는 양길이라는 반란 세력 밑으로 들어갑니다. 반란군에 합류했군요. 네, 거기서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서 결국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고 옛 고구려 땅을 중심으로 해서 901년에 송악, 지금의 개성이죠.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아, 궁예는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군요. 견훤이 백제를 내세운 것처럼요. 맞습니다. 망한 나라의 기억과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은 혼란기에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네, 견훤이나 궁예 모두 이런 역사적인 기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당시 사람들한테 과거의 영광은 단순한 어떤 그리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강력한 동기부여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후고구려에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합류하게 되죠.
바로 훗날 고려를 세우는 왕건인데요. 아, 그렇죠. 왕건의 등장이죠. 당시 송악 지역의 아주 유력한 해상 호족이었던 왕융의 아들 왕건이 아버지와 함께 궁예에게 귀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후고 고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왕건 부자의 귀부는 궁예에게는 뭐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악은 예성강 하구에 있어서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아, 지리적으로 중요했군요. 네, 왕건 집안은 이걸 통해서 막대한 부와 아주 강력한 해상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건은 궁여 밑에서 특히 수군 지휘 능력을 아주 뛰어나게 발휘해서 나주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을 점령하고 후백제를 견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왕건의 화력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후고 고려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국력을 키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죠. 왕건이 없었다면 후고 고려의 성장은 훨씬 더뎠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궁예가 왜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도 태봉으로 바꾼 뒤에 스스로를 미롯불이라고 칭하면서 폭정을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궁예의 변화는 후삼국 시대의 가장 극적인 부분 중 하나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왕권의 절대성을 확보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되는 전쟁과 권력 다툼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떤 편집증 같은 것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미륵불이라니. 네, 관심법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파는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인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 강 씨랑 두 아들까지 죽였다는 기록은 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아, 너무 끔찍하네요. 카리스마 넘치던 혁명가가 권력에 취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폭군으로 변하는 과정은 역사에서 뭐 드물지 않게 발견되지만 궁예의 경우는 특히 좀 극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폭정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군요. 네. 궁예의 공포 정치는 민심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고 특히 자기에게 큰 공을 세웠던 왕건마저 의심하고 제거하려 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왕건과 그를 지지하던 홍류,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같은 장수들과 호족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궁예를 쫓아냅니다. 아, 쿠데타가 일어났군요. 네. 그리고 918년 왕건을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하면서 수도를 다시 송악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정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은 거죠. 드디어 고려가 건국되는군요. 네. 궁예의 사례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도 민심을 잃고 독단과 폭력에 의존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고려가 건국되면서 이제 무대는 왕건의 고려와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신라, 이렇게 세 세력의 각축전으로 재편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왕건은 궁예와는 다르게 고려 건국 이후에 지방 호족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연합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내부 안정을 찾아가죠. 어떤 식으로 포용했나요? 뭐 결혼 정책이나 사성 정책, 그러니까 왕시성을 내려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유력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 영리한 전략이네요. 한편 이제 힘이 다 빠진 신라는 홀로는 후백제의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 등장한 강자인 고려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후백제의 압박을 막아줄 유일한 희망이 고려였던 셈이죠. 신라와 고려가 가까워지는 걸 본 견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했겠네요. 둘이 완전히 손잡기 전에 뭔가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견훤은 927년에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수도 경주를 그냥 확 침공해버립니다. 아, 경주를 직접 공격했군요. 네, 신라와 고려의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버려는 의도였죠. 그런데 이때 신라 상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요? 나라의 운명에 걸린 위기 상황인데도 당시 신라의 경혜왕은 귀족들이랑 같이 경주 남쪽에 있는 포석정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포석정이요? 그 술잔 띄우고 놀던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서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를 짓는 유상곡수연이라는 풍류를 즐기던 곳인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향락에 빠져 있었던 신라 지배층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와,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네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혼의 군대는 뭐 속수무책으로 경주에 들어왔고요. 포석정에 있던 경혜왕을 사로잡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경순왕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돌아가죠. 신라 왕이 그렇게 허무하게 갔군요. 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왕건은 신라를 돕기 위해 5천 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급히 출동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돌아가는 견훤군대를 막기 위해 지금의 대구 팔공산 지역인 공산에서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후삼국 시대의 향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공산 전투입니다. 공산 전투. 이 전투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고려군의 참패였습니다. 왕건은 견훤군대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서 포위되었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되죠. 왕건이 죽을 뻔했군요. 네, 이때 왕건을 구하기 위해 아주 극적인 희생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건의 충복이었던 신순겸 장군입니다. 아, 신순겸 장군? 네, 그는 왕건과 용모가 비슷했던 점을 이용해서 왕건의 갑옷과 투구를 대신 입고 나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왕건은 겨우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공산 전투의 패배와 신순겸 같은 충신들의 희생은 젊은 지도자 왕건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아주 값비싼 교훈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왕건의 리더십이나 전략은 훨씬 더 신중하고 치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경주를 함락시키고 왕을 갈아치웠고 또 공산 전투에서 고려의 주력군까지 격파했으니 이 시점에서 견훤과 후백제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 했죠. 후삼국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을 겁니다. 네, 정말 그렇게 보였겠네요. 하지만 역사는 늘 반전을 품고 있죠. 공산에서의 그 뼈아픈 패배를 겪은 왕건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를 다짐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후백제를 무너뜨릴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공산 전투는 끝이 아니라 고려와 후백제, 왕건과 견훤의 본격적인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신라 말의 혼란부터 후삼국 시대의 개막, 그리고 고려 건국과 초기 대립까지 정말 숨가쁜 역사의 현장을 기록을 통해 따라와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천년왕국 신라는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의 극심한 왕위 다툼과 권력투쟁, 또 외부적으로는 계속된 재해와 수탈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죠. 네, 이러한 중한 권력의 약화는 지방에서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특히 선종불교나 풍수지리설 같은 새로운 사상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단단히 했습니다. 단순히 힘만 가진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대중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았던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견훤과 궁예는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 나중엔 태봉을 세우면서 신라와 함께 후삼국이라는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었고요. 과거 백제와 고구려의 부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심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를 자랑했던 궁예는 스스로 미륵부를 자처하며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왕건에게 쫓겨났고 왕건은 그 기반 위에 고려를 건국합니다. 이후 고려는 약해진 신라와 손을 잡으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면서 고려와 후백제는 공산 전투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네, 그 전투에서 고려는 크게 패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왕건에게는 각성의 계기가 되어서 본격적인 통일 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고요. 맞습니다. 찬란했던 문화를 자랑하던 신라가 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니 내부의 분열, 또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민심을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살펴본 이 기록들은 단순히 과거 사건 나열이 아니라 리더십의 중요성,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백성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 나라가 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기록들이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탐구에서는 이 치열했던 후삼국 통일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고려가 진정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